이 불효 페류나를 당장 내쫓아라. 아버지, 소자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닥쳐라. 이 집 문지방을 다시는 넘볼 생각조차 마라 하라. 경상도 안동 땅 이씨 가문의 대문이 둔탁하게 닫히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린 잿빛 구름 한 장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기와장이 겹겹이 이어진 99칸 기와집, 대대로 판서와 대감을 배출해 온 집안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씨 가문 앞을 지날 때면 절로 고개를 숙이곤 했지요. 그 기세 드높은 문 하나가 이날 아침 한 사람의 인생을 영영 갈라놓았습니다. 끌려 나온 것은 이도준이었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맺힌 마당을 맨발로 걷던 그의 등 뒤로 집안 식구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련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하인들이 오늘은 담벼락에 납작부터 눈을 피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마당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이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도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주는 서자였습니다. 이 판서가 깊이 사랑했던 전처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 잠깐 가까이 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었지요.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가 빼어나 스승들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나 서자라는 굴레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계모 윤씨가 들어온 뒤로는 더욱 그러했지요. 본체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버지와 같은 상에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홀로 절을 올려야 했고 제삿날에는 맨 뒷줄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도준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도준이 기거하는 곳은 안채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별채였습니다. 계모 윤씨가 직접 정한 것이었지요. 겨울이면 틈새 바람이 새어들어와 손발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지붕에서 빗물이 샜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그 작은 방에서 밤새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올라 이 서러운 신세를 벗어나리라는 한 가닥 희망이 그를 지탱했지요. 그것이 도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도준에게 사건이 터진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이판서의 관인이 찍힌 위조 문서가 도준의 방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었지요. 그 문서는 계모소생 장남 태연이 전날 밤 직접 도준의 필체를 흉내내어 만들어 둔 것이었으나 분노한 이 판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서며 믿기 어려웠으나 직접 발견했다고 말했고 차남 태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계모 윤씨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가문에 이런 불효자를 둘 수 없다고 속삭이자 이 판서의 결심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도준이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렀지만 이 판서는 얼굴을 돌렸지요.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도준을 끌어냈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도포 한 벌과 텅 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도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4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그 지붕 아래서 잠을 청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영영 닫힌 것이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울 수조차 없었지요. 도준이 망연히 길바닥에 주저앉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옆 작은 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뛰쳐나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보따리를 꼭 쥔 그 여인은 이 집 부엌에서 10여 년을 살아온 여종금이었습니다. 금이는 이씨 가문에서 가장 천한 종이었습니다. 다른 종들조차 금이를 보면 킥킥 웃으며 수군거렸지요. 뚱보가 무슨 시집을 가겠냐느니 평생 부엌에서 늙어 죽을 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금이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물을 삼키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금이가 지금 도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지요. 보따리 안에는 부엌에서 몰래 모아둔 마른 떡과 엽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집 종이 아니더냐? 함부로 나오면 곤장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금이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지요. 도준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도련님도 아니고 쫓겨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따라 무엇하겠느냐며 돌아가라고 했지요. 그때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도련님 방 앞을 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서요. 촛불 아래 글을 읽는 도련님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누구도 친아버지조차도 단 한마디 변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부엌 여종이 목숨을 걸고 따라 나오겠다 하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발 아래로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더니 잠잠해졌지요. 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가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곳을 떠나자. 금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99칸 대저택은 점점 멀어져 갔고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2개와 서로뿐이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준의 가슴 속에서는 절망만이 아닌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씨 가문을 등진 뒤 첫 사흘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경상도 산골 오솔길은 비탈지고 험했으며 낙엽이 발목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도준의 발바닥에는 이내 물집이 잡혔고 종일 굶주림이 따라붙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으로 자란 몸이 맨발로 산길을 걸어보기는 생전 처음이었지요.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 도준의 옆에서 금이는 달랐습니다. 뚱뚱한 몸이 무색하게도 산길에서는 도준보다 훨씬 능숙했지요. 길이 가파르면 먼저 올라가 손을 내밀었고 도준의 걸음이 느려지면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도준이 비틀거릴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팔을 내밀었지요. 무거운 짐도 당연한 듯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도준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리면 금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기울던 오후였습니다. 도준이 길가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지요. 금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을 올라가 풀숲 사이를 헤치고 나무 밑을 살피고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뚱뚱한 몸이 놀랍도록 재빠르게 움직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풀과 뿌리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도준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금이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도라지 뿌리와 더덕, 그리고 둥글레 뿌리라고 했습니다. 구워 먹으면 허기를 달랠 수 있다고 했지요. 도준이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금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에서 나는 풀과 나무를 귀신같이 알고 계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고 도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손수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일으켰지요.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뿌리들을 불에 구워 도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달착지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도준이 한 입 물었습니다. 허기진 배에는 그것이 산의 진미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금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요. 빗줄기가 굵어지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산길 아래 저 멀리 낡은 주막이 하나 보였지요. 거정문이 달린 허름한 초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궁궐처럼 반가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려가 안으로 들어서니 군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지요. 주모가 두 사람의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도준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쫓겨난 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때 금이가 재빠르게 나섰습니다. 한성으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와 그 수발을 드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비를 피하고자 하니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냐고 했지요.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이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랫목에는 군불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도주는 비에 젖은 채로 아랫목에 기대 앉았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모에게 부탁해 뜨거운 물을 받아오고 도준의 젖은 겉옷을 벗겨 말렸습니다. 물집 잡힌 발을 조심스럽게 씻기고 품에서 약초 뭉치를 꺼내 으깨어 발에 붙여주었습니다. 질경이라고 했습니다. 상처에 붙이면 덧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도준이 금이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평생 부엌에서 솥단지를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지금 자신의 발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었지요. 부엌대기, 뚱보, 이름 없는 종년. 그것이 도준이 알고 있던 금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리밥에 시래기국, 무장아찌 한 접시였지요. 소박한 밥상이었으나 굶주렸던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도준이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금이가 밥상 앞에 앉지 않고 한쪽에 물러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준이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금이가 눈을 크게 뜨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요. 자신은 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준이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천한 것이라고, 집에서 쫓겨난 죄인이라고, 양반이고 종이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지요. 금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련님은 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맑고 고운 분이라고 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했지요. 도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99칸 대저택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지요. 차가운 별채에서 혼자 지새우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좁은 방이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금이의 고른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성 땅을 밟기까지 보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비와 바람을 맞으며 걸어온 길이었지요. 신발이 닳아 바닥이 뚫렸고 도준의 도포는 군데군데 헤어졌습니다. 금이의 치마 끝은 흙투성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성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도준과 금이는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 웃음이 날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지요.
보름 넘게 걸어온 두 발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한성은 광대하고 번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처럼 오갔고 저작거리에는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경상도 시골에서만 살아온 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감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머리 뉘을 곳을 찾아야 했지요. 두 사람이 결국 찾아낸 곳은 성 남쪽 변두리였습니다. 남산 자락 아래 낡은 움막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지요. 양반도 상민도 아닌 떠돌이들과 품팔이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빈 움막 하나를 얻었는데 바람이 불면 벽 틈새로 찬 기운이 새어들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얻은 자신들만의 자리였지요. 금이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벽의 틈새를 황토 흙으로 꼼꼼히 메우고 바닥에 짚을 깔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자 연기가 먼저 방 안을 가득 채웠다가 이내 빠져나갔지요. 금이가 주워온 작은 화분에는 냉이와 달래가 심겨졌고 처마 끝에는 빨래가 나부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움막은 제법 사람 사는 곳처럼 바뀌었습니다. 도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요. 금이는 그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준이 과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금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종이도 붓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이는 일찌감치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약재상을 하나하나 돌며 일자리를 구했지요. 뚱뚱하고 촌스러운 행색을 보고 코웃음 치는 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약재상 주인은 계집종이 무슨 약초를 아느냐며 대놓고 비웃기도 했지요. 그러나 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열된 약초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황기 뿌리의 썩은 부분, 당귀의 건조 상태, 진피의 두께까지 정확히 지적했지요. 약재상 주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금이는 그 약재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고르고 손질하고 포장하는 일이었지요. 품삯은 넉넉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쌀을 사고 종이와 붓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는 낮 동안 움막에 틀어박혀 글을 읽었습니다. 금이가 사다 준 종이에 글씨를 쓰고 책을 빌려다 밤새 외웠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누명을 벗고 자신을 쫓아낸 자들에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이밀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준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요. 해가 지면 금이가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도준의 옷을 기웠지요. 도준이 미안한 마음에 말리면 금이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준은 금이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준이 글을 읽다 말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빨래를 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도준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5살 무렵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때였지요.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았는데 어느 의녀가 나타나 밤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려 먹였고 신기하게도 그 뒤로 열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의녀의 따뜻한 손길이 희미하게 기억난다고도 했지요. 금이의 얼굴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방이 어두워 도주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한성살이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움막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올린 온기는 생각보다 단단했지요. 차가운 세상 한복판에 두 사람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한성거리에 매화꽃 향기가 번지던 때였지요. 움막 앞 작은 마당에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금이가 심어놓은 냉이와 달래가 파릇파릇 돋아났고 처마 끝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겨울 내내 도주는 글을 놓지 않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 붓을 들고 밤에 책을 덮는 생활이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충혈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날 동안 도준을 실질적으로 버티게 한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작거리에서 돌아오는 금이의 발소리였고 밤새 꺼지지 않는 아궁이 불빛이었고 아침마다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지요. 금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재상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움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공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오늘 하루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향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던 무렵이었습니다. 도준이 어느 날 밤 힘없이 붓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향씨에 붙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요. 금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약재를 꺼내 보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 들어왔지요. 도준은 한참을 그 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코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던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도준이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빨래를 개다가 조심스럽게 그 곁에 앉았지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성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새 한 계절이 지나 있었지요. 도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5살 무렵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때였지요.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았는데 어느 의녀가 나타나 밤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려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기적처럼 열이 내렸지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였으나 그 의녀의 따뜻한 손길만은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이 자꾸 생각난다고, 아, 이 손은 기억한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지요. 금이의 얼굴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지요. 품속에 항상 간직하는 은비녀가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준이 그 의녀를 찾아 은혜를 갚고 싶었으나 소식이 끊겼다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돌려 금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에 팔려오게 되었느냐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고요. 금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갑자기 사라지셨고 얼마 뒤 냇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물에 빠진 것이라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 가문에 팔려왔다고도 했습니다. 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의 머리 부분에는 작은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뜻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왔다고 했지요. 도준이 그 비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으나 어디서 본 것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지요. 금이가 비녀를 다시 품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도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다고요. 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을 만난 것이 소녀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도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금이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깊었다며 주무시라고 했지요. 그날 밤 도준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금이의 이야기가, 은비녀가,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살려준 의녀의 따뜻한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살며시 흔들었지요. 움막 안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궁이 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도주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향신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이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하늘이 먹빛으로 깔려 있을 때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쌀을 일고 솥에 앉히고 미역을 불리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깨어 붙였습니다. 한 달치 품삯을 모아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금이는 웃기만 했지요. 오늘만큼은 도련님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든든히 드시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준이 눈을 뜨고 밥상을 보았습니다. 흰쌀밥에 미역국, 계란 부침이 놓여 있었지요. 어릴 적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나 받아봤을 법한 밥상이었습니다. 도준이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장만했느냐고 물었지요. 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만 했습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시라고 했지요. 도준이 문을 나서던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금이가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도준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 여인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금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금이는 약재상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손질하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빌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붙게 해달라고, 도련님의 억울함을 이번 한 번만 풀어달라고요. 금이가 그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빈 것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발표가 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약초를 손질하던 금이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가깝게. 금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뛰어오는 도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금이는 순간 떨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붙었다고 했습니다. 금이야, 내가 붙었다고 했지요. 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준이 금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이가 특별히 마련한 저녁상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도준이 술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 도련님 하고 금이가 대답했지요. 도준이 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내 명예를 되찾는 날 반드시 너에게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이 약속은 하늘에 맹세코 어기지 않겠다고 했지요. 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집도 안전도 내 삶도 버렸다고, 그 은혜를 어찌 말로만 갚겠느냐고 했지요. 금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도준이 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금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도준도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금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밤 같은 시각 경상도 이씨 가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계모의 방으로 급히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준이 향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한성에서 전해졌다고 했지요. 계모 윤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식까지 붙으면 벼슬길에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태연이 품에서 작은 단검을 꺼냈습니다. 칼자루에는 이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아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무슨 일이든 해치우는 자라고요. 계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회시 전에 손을 써라고 했지요. 영영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다고 했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라기에는 어딘가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었지요. 한성의 움막 안에서 촛불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은 그 불길한 기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모른 채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었지요. 회시를 열흘 앞둔 때부터였습니다. 금이는 저작거리를 오가며 자신의 등 뒤로 낯선 시선이 따라붙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은 분명해졌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면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사라졌고 아침에 우물에 갈 때도 저녁에 움막으로 돌아올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어딘가 숨소리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금이는 도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시 준비로 나를 세우고 있는 도련님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심하면 될 일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가슴 한편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재상에서 일하는 손이 가끔 멈추었습니다. 문득 소름이 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재상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기울어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사내 하나가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였지요. 얼굴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금이가 지나가려 하자 사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도준의 처소에서 일하는 종이 너냐고 물었습니다. 금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한성 변두리에서 도련님을 아는 자가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사내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 귀한 손님이 찾아갈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금이의 눈에 무언가 스쳤지요. 사내의 허리춤에 찬 단검이었습니다. 칼자루에 무언가 문양이 새겨진 것이 어둠 속에서도 얼핏 보였습니다. 사내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지요. 움막으로 돌아온 금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품속에 은비녀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지요. 어머니, 소녀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분도 이름도 없는 종년이지만 도련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련님이 있어야 소녀도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 도련님을 잃으면 소녀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금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지요. 도준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금이가 없는 것을 알고 나온 것이었지요. 금이야, 여기서 무엇하느냐, 밤바람이 차다고 했습니다. 금이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나 쐬러 나왔다고 했지요. 도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울었느냐고, 눈이 붓다고 했습니다. 금이가 먼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도준은 금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지요.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금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들어가자 감기 들겠다고 했지요. 금이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의 체온이 담긴 옷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금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회시를 닷새 앞둔 밤이었지요. 도주는 늦은 시각까지 글을 읽다가 막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금이는 내일 아침에 쓸 물을 길어다 놓으려 부엌에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지요. 달빛을 받아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칼이 도준의 가슴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동이를 내려놓던 금이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금이의 몸이 도준과 칼날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칼이 금이의 등에 박혔습니다. 금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금이는 도준을 감싼 채 놓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어서 피하시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도준이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객의 팔을 향해 힘껏 내리쳤지요. 자객이 비틀거렸습니다. 도준이 다시 한번 휘두르자 삿갓이 벗겨졌습니다. 험악한 얼굴이 드러났으나 본 적 없는 자였지요. 도준의 고함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자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물러가마 그러나 다음에는 반드시 숨통을 끊겠다는 말을 내뱉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도준이 금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금이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셨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금이를 안아 일으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이야, 금이야, 정신 차려라. 금이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다치지 않으셨느냐고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내 몸을 던졌느냐고 했습니다. 금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이 다치시면 소녀는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고 했지요. 금이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도준이 목이 터져라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흘이었습니다. 금이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실처럼 가늘었고 이따금 신음만 흘릴 뿐이었지요. 이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노의원이 상처를 살피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날이 등을 뚫고 속까지 다쳤다고 했지요. 앞으로 사흘이 고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흘을 넘기면 살 수 있겠으나 넘기지 못하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준은 단 한순간도 금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갈아 이마에 올리고 약을 다려 입술에 적셔주었지요. 눈을 감으면 금이가 숨을 거둘 것 같아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아 놓을 수가 없었지요.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금이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까지 마시옵소서, 소녀가 잘못했사옵니다. 하는 말이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이 금이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아무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듣지 못했지요. 눈물이 금이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준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열이 더 높아졌습니다. 노의원이 다시 찾아와 상태를 살피고는 오늘 밤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했지요. 도준이 의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방법이 없느냐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은 이 아이의 목숨이 끈질기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도준은 텅 빈 방에 혼자 남아 금이의 손을 꼭 쥐고 앉았습니다.
그때 도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금이가 새벽마다 자신의 방 앞을 쓸었다는 것을, 혹독한 겨울밤에도 밤새 약을 다려주었다는 것을, 자신보다 먼저 밥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금이는 말 한마디 없이 온 삶으로 자신을 사랑해 온 것이었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세상의 눈 때문에 모른 척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내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한 내가 바보였다. 도주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요. 둘째 날 밤이 가장 깊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준이 금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금이야, 제발 버텨라.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준이 화들짝 놀라 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금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도준의 얼굴에 멈추었지요. 금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도련님 하고 불렀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여기 있다고 했지요. 금이가 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시가 며칠 남았느냐고요. 도준이 이틀 뒤라고 대답하자 금이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도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과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소녀 때문에 포기하시면 소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했지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어찌 과거를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장원급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반드시 살아서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도준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느끼시느냐고 했습니다. 소녀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했지요. 이 심장이 멈추지 않겠다고, 도련님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준의 손 아래에서 금이의 심장이 약하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의원이 와서 금이를 살피고는 놀란 얼굴로 말했지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내렸다고, 이 아이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요. 도준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은 과거 시험장으로 떠났습니다. 금이가 누운 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고 돌아오시라고 했지요. 도준이 금이의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댔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마 살아있어라 하고 말했지요.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금이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하게. 장원이었습니다. 방목의 첫 줄, 가장 위에 이도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젊은이가 장원이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이야, 내가 해냈다. 속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움막으로 달려갔지요. 금이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장원급제라 하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도준이 금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덕이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내 덕이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지나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절망이, 산길을 걷던 고통이, 움막의 차가운 밤들이, 그리고 칼날 앞에서 몸을 던졌던 그 순간까지요. 임금은 젊은 장원급제자의 재주를 아끼어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경상도 일대의 탐관오리와 악덕 양반을 조사하라는 밀명이었지요. 도주는 그 명을 받아들이며 가슴속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돌아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자객을 보내주기려 했던 자들에게로,
도주는 금이에게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금이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도준이 말했습니다. 금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고 했지요. 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루한 행색으로 경상도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떠돌이 선비 행세를 하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도주는 먼저 이씨 가문 주변을 살폈습니다. 옛 타인들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태영과 태영이 저지른 악행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소작인들의 땅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을 종으로 삼고 관아와 결탁해 이권을 주고받았지요. 그리고 옛 타인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위조 서찰은 태연이 직접 도준의 필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라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진실은 금이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산파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금이의 어머니는 의녀였다고 했습니다. 솜씨가 귀신 같아 이씨 가문에서 모셔갔는데 어린 서자 도련님의 목숨을 살린 뒤 계모 윤씨가 그 의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고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며 며칠 뒤 냇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물에 빠진 것이라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했지요. 도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이의 어머니는 자신을 살린 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녀는 자신을 살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고 어린 금이는 종으로 팔려왔던 것이었지요. 그것도 하필이면 이씨 가문에. 도준이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산파에게 보여주자 산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꽃 문양이 새겨진 그 비녀는 틀림없이 그 의녀의 것이라고 했지요. 마침내 어사출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씨 가문 대청에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소리에 태영과 태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계모 윤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요. 도준이 마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판서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대청으로 나왔지요. 도준이 차가운 눈으로 태영과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위조 서찰과 이씨 가문 문양이 새겨진 단검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태연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영이 무릎을 꿇고 형님이 시킨 것이라며 빌었지요. 대청마루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하나 더 남았다고 했지요. 도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금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계모 윤씨의 얼굴이 귀신을 본 듯 일그러졌습니다. 도준이 은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비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계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8년 전 저를 살린 의녀를 죽인 죄, 그 의녀의 딸을 종으로 팔아넘긴 죄, 이제 그 죄값을 치르실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영과 태영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계모윤 씨는 가문에서 쫓겨나 절간에서 평생 참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서가 대청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귀가 먹었구나. 하고 말했지요. 도준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준이 일어나 금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금이는 대청 아래 종의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도준이 금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금이의 어머니는 천민이 아닌 의녀였으며 관아의 이름이 등록된 의녀였으니 금이 또한 천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혼례를 올려달라고 했지요.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하다니 내가 어찌 천하냐. 너는 누구보다 맑고 고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라고, 이 심장은 내 덕에 뛰고 있다고, 이 심장이 뛰는 한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지요. 금이가 오래 울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하고 말했지요. 마당에 모인 하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 뒤 혼례가 올려졌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인 날이었습니다. 금이는 고운 비단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 어머니의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연꽃 문양이 촛불 아래 은은하게 빛났지요. 도준이 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아내라고, 이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금이는 평생 어머니의 은비녀를 간직했지요. 그 비녀는 훗날 금이의 딸에게, 그 딸의 딸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연꽃 문양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킨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그 사랑이 사람의 참된 가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정성을 다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금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